우리 법은 만 14살이 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촉법 소년인데 1953년 이래 7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걸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만 13살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곧바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부작용이 크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 기관 사이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갈릴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첫 소식 여도영 기자입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를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건 갈수록 흉악해지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소년 인구는 줄었는데 만 10세에서 만 13세까지, 즉 촉법 소년의 범죄가 7,800여 건에서 12,0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을 만 14세에서 1살 낮춘 건 만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13세와 14세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이 13세부터 급증하는 점.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한다면 부정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낮추는 것에 효과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관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실제로 개정 과정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 개정 이후 재판을 담당할 대법원은 연령을 낮추는 의원 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까지 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한 형법 제9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촉법 소년 문제를 취재해온 정종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소년 범죄가 흉악해진다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 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잠시 보시면요. 지난 6월에 5천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10대들, 그리고 지난 7월이죠. 서울 고덕동 파출소 위에서 만취 상태로 순찰차 위에서 난동을 부린 10대,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10대, 이 모든 10대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마도 인기를 끌면서 소년 범죄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는 이런 범죄가 증가한다는 통계까지 근거로 내세웠는데 국가인권위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네, 법무부는 소년들의 신체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계속 커지고 있다, 성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접하는 정보도 예전보다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반면 인권위는 이 신체가 커졌다고 해서 사물 분별 능력이나 또 행동 통제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 소년 범죄가 흉악해지느냐 하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릅니다. 법무부는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의 비율이 2000년에 2.62%였는데 2020년에는 4.86%까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반면에 인권위는 강력 범죄가 매년 400에서 450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 특별히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법무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소년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인권위는 형사처벌한다고 교화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법무부가 이걸 하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네, 형법과 소년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또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 사회적 논란이 있고 또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쉽게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네. 그동안 논의가 없진 않았지만 앞으로 충분하게 이걸 논의하고 토론을 해야겠습니다. 정종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가 초유의 돈맥 경화로 번지고 있습니다. 초우량 기업조차 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 때 레고랜드를 개발한 회사의 빚 보증을 섰는데 새로 취임한 김진태 지사가 빚을 못 갚겠다고 한 게 발단입니다. 지방정부도 이러면 다른 채권은 어떻게 믿냐? 이런 불안감이 큽니다. 채권 시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제는 신용 등급이 가장 좋은 공기업이나 5대 그룹조차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파장을 먼저 살펴보고 김진태 지사의 발언을 팩트체크하겠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의 후폭풍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어음 금리는 오늘 채권 시장에서 4.51%로 급등해 한 달 전 3.22%에서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4%를 넘어선 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다 보니 신용등급이 좋은 공기업과 대기업도 회사채 판매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용등급 AA인 LG유플러스는 최근 회사채 1,500억 원가량을 발행했지만 기관 투자자 수요 측에서 주문량을 1,000억 원도 채우지 못해 남은 500억 원을 주관사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신용등급 AA인 LG유플러스 회사채에서 수요 미달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한국전력처럼 신용등급이 AAA급인 공기업 공사채도 유찰되는 사태가 반복됩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안 팔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우량한 신용등급의 채권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회복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찾기 어렵다 보니 회사채를 발행할 땐 이자를 평소보다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실제 배터리 업체 SKO는 투자유치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이자율을 연 5.5%에서 7.5%로 크게 올렸습니다. 당장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나중에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회사채 발행은 꿈도 못 꾸고 은행 문턱도 넘지 못해 도산을 걱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자, 이처럼 기업들의 돈맥 경화를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개발회사 그리고 채권단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강원도가 이번 사태를 두고 팩트체크라면서 자료를 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 신청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실 기업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쓴돈에서 번 돈을 뺐더니 1,700억 원 적자가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간 땅을 팔아서 수익을 억지로 내왔는데 더 팔 게 별로 없고 대출금 이자와 공사 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개발사의 입장은 그런데 전혀 다르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멀쩡한 흑자 기업을 김진태 지사가 파산시키려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업 초기 적자가 나긴 했지만 점점 좋아져서 지난해 245억 원을 벌었고 올해도 32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5월 문을 연 레고랜드의 영업이 잘 되면서 다른 사업과의 그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어음, 부도. 여기에 대해서 양측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그 회생 신청 절차에 넣겠다고 지난달 29일 날 발표하니까 네. 어음을 사준 채권단은 바로 그 다음 날에 2,050억 원의 어음을 부도 처리했습니다. 29일이 아니라 28일이죠. 예, 28일이요. 네.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부도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됐죠. 이에 대해서 강원도는 회생 신청 발표를 한 건 채권단에게 만기 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였다고 말합니다. 네. 예, 발표는 했지만 실제 법원에 아직까지도 회생 신청은 안 했는데 채권단이 지레짐작으로 어음을 부도 처리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권단과 공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누구보다 공신력 있어야 할 지방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으면 뭘 믿냐는 겁니다.
회생 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할 거라고 받아들였을 뿐 협상 카드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입수한 이 2,050억 원에 대한 어음 약정서를 보면요. 대출 만기일 연장 조건에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돈을 빌려간 쪽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빚 연장 안 해준다 이런 뜻인데요. 강원도가 회생 절차를 발표한 것 자체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게 채권단과 공사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회생 절차 발표가 벼랑 끝 협상 카드였다는 강원도의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시장의 민감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투박한 조치였고 그게 지금의 레고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따져봤는데 얘기한 대로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투박한 조치였다. 이걸 결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정원장은 어젯밤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을 처음 통보받았습니다. 국정원의 국정감사 하루 전입니다. 국정원장도 몰랐던 사의 표명이어서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어젯밤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명 4개월여 만입니다. 직속 상관인 국정원장이 아닌 대통령실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 소식을 어젯밤 8시에서 9시 사이 유선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조 실장이 아닌 대통령실 비서관을 통해서입니다. 사의 표명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전해집니다. 조상준 실장이 직접 원장에게 원장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의 표명에 전화를 하시거나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상준 실장의 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이 될 뿐 일신상의 사유를 놓고 정치권에선 국정원 내부 갈등이나 개인 비위, 건강상 문제 등 여러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직속 상관인 김 원장을 사실상 패싱한 과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원 측은 조 실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패싱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실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과는 2006년 론스타 수사를 함께하며 인연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 전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변호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엔 김남우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차장검사를 지낸 인사로 조 전 실장에 이어 또다시 검찰 출신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필로폰은 이른바 캄보디아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송모 씨의 지시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송 씨는 노모와 딸까지 마약 장사에 끌어들였습니다. 먼저 이가람 기자의 보도 보시고 주범이 누군지 알면서도 못 잡는 사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국제특송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배달된 소포박스입니다. 현지 과자와 함께 통조림이 담겨 있었는데 뜯어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총 3.54kg, 시가로 110억 원이 넘고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이 마약을 들여와 팔려던 8명을 붙잡았는데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른바 캄보디아 마약왕으로 불리는 송모 씨. 최근 3년간 수백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로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잡힌 일당 중엔 송 씨의 80대 노모와 20대 딸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이 송 씨 딸 집에 금고를 열자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송 씨는 인터폴의 적색 수배 대상이지만 이미 캄보디아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 국내로 데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저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마약상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해외에 숨어서 국내로 마약을 보내는 범죄자를 붙잡아 오는 일은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캄보디아 마약왕을 못 잡아오는 이유를 윤정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정민 기자, 이번에 입수한 것만 해도
118억 원 어치인데 근데 송 씨가 보낸 다른 마약도 더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한 경찰 수사관은 국내 이름난 마약상 중 송 씨 물건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말고도 지난 8월 검찰이 압수한 4kg의 필로폰, 그리고 얼마 전 경찰이 붙잡은 일당이 국내에 유통한 6kg 넘는 필로폰 역시 송 씨가 보낸 걸로 추정됩니다. 2019년 캄보디아로 간 뒤 3년간 송 씨가 국내에 보낸 마약은 경찰이 파악하기로만 20kg이 넘습니다. 네, 20kg이라고 하면 시가로는 얼마나 되나요? 네, 1회 투약분을 0.03g, 이만큼의 가격을 10만 원으로 보고 송 씨가 보낸 마약을 계산하면 약 700억 원 이상, 그리고 7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사람 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실제 유통한 마약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수사망은 어떻게 피해 간 겁니까? 네, 송 씨는 유통책들에게 상황에 맞춰 대응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으로 마약을 보냈는데 정해진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측근을 시켜 자진 신고를 하게 한 겁니다.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형만 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이나 세관이 먼저 첩보를 입수한 것 같은 물건은 일부러 받지 않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송 씨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다 수사가 됐는데 범행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네, 송 씨는 캄보디아에서 마약 범죄로 22년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캄보디아 법을 어겨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끝내기 전에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문제는 송 씨가 감옥에서도 측근을 통해 마약 밀수를 하고 돈 관리까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송 씨가 교도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쓰며 텔레그램 메시지로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수리남 속의 전요한 목사처럼 국내로 붙잡아 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행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당국이 송 씨에 대해 캄보디아에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정민 기자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엄마와 두 아들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 신고한 사람은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신고가 가짜였다고 보고 남편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잇따라 출동하고 아파트 안으로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갑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 둘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 사람 몸에는 흉기로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한 사람은 40대 남편입니다. PC방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죽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4시간 만인 오늘 오후 남편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내하고 아들 가족인데 왜 그러신 건가요?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경찰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남편의 옷가지와 흉기를 발견하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PC방은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흉기하고 갈아입은 옷하고 장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부부는 가정불화가 심했고 최근 이혼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범행 직전에도 숨진 부인과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세 모자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정부가 청년을 중심으로 집 없는 이들을 위해서 새집 50만 가구를 짓겠다는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결혼한 청년에게만 새 아파트에 들어갈 우선권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미혼 청년에게도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란 반발도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분양 물량은 모두 50만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70%가량인 34만 가구는 청년을 위한 겁니다.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도 새 아파트에 들어갈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새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10%가 미혼 청년 몫이 되는 겁니다.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싱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집값의 70%까지 연 3%를 넘지 않는 낮은 금리로 집 살 돈을 빌려줍니다. 그간 부양가족이 많고 집 없는 기간이 길어야 입주 우선권을 받을 수 있던 청약 방식도 바뀝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엔 전체 입주권의 60%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뽑습니다. 이 또한 청년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바꿨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발표에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주택 청약 넣으면서도 그냥 좋아서 넣는 거라고 했는데 좀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좀 역차별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년까지 초기 물량은 7만 6천여 가구. 그런데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3,300가구에 그쳐서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집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 걸 감안하면 전월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동아시아 최대의 친환경 메카를 만들겠다며 지난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탐사팀 트리거가 이 사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태양광 사업도 반대해온 사람을 대표에 앉혔습니다. 공사 자재 운반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감사원도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조 원대 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입니다. 그중 군산시가 맡은 육상태양광 사업은 1,300억 원대. 지난 2022년 6월 강임준 군산시장이 해당 사업 총책임자로 발탁한 사람은 서모 씨입니다. 서 씨는 군산시가 100억 원 출자한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자 육상,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 대표가 됐습니다. 정작 서 씨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태양광 사업 반대 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어떤 자질이 필요한 거고 경험이 필요한 거죠. 시민들은 무슨 과정이 있었길래 그분이 앉았을까라는. 서 씨는 지금도 군산에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요? 지자체 출자기관 대표는 겸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저쪽 거를 그만두든 이쪽 거를 그만두든 해달라라고. 이사나 직원에게 고성과 막말을 일삼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된다고 말해. 다 맞춘 게. 나 대한민국에 내려는 나는 대한민국에 단지 없어봐. JTBC 취재 결과 최근 감사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이 주목하고 있는 건 지난해 이 구역 내 도로에 깔린 17만 톤 제강 슬래그 반입 과정입니다. 제강 슬래그는 철강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돼 온 자재입니다. 보통 폐기물 전문 업체들이 돈을 받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애초 이 회사가 새만금청에 제출한 실시 계획서에선 제강 슬래그가 아닌 순환 골재를 쓰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가 설계에 따라 순환 골재를 쓰기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 승인 열흘 뒤 공사는 제강 슬래그로 바뀌어 시작됐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회는 물론 대주주가 될 한국서부발전에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사들한테 공유한 것도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제강 슬래그의 경우 물과 만나면 강알칼리성 용출수가 나올 수 있어 시민단체 반발도 거셌습니다. 서 대표는 이사회에 사후 보고를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 내가 이사회 보고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추후 보고해도 되고 공사하기 전에 보고를 해도 되고. 또 해당 제강 슬래그는 환경부 인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재활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 대표는 해당 승인을 받기 넉 달 전 이미 특정 운반업체와 제강 슬래그 공급 협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엔 지역구 국회의원 캠프 출신의 청년 위원장이 이사로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서 대표와 평소 사업 관련해 지역 내 공장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을 뿐 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특정 업체를 지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승인을 해준 새만금청은 사업비가 10% 이상 바뀌지 않아 승인 내용과 다른 자재를 썼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인 측엔 환경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란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싹 3만 좀 쳐도 지금 걷어내라는 거야. 문제가 되니까. 근데 내가 배임죄가 되면 근데 나 죽으라는 얘기지. 현재 금감원도 해당 사업에 대한 펀드 발행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감사가 착수된 만큼 사업의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지난주 본감사에 들어갔고 12월 중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내년부터는 백신 가격을 크게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풍토병처럼 굳어지면 독감 백신 맞듯이 코로나 백신도 해마다 맞아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돈 내고 맞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때 예약 전쟁이 벌어질 정도였지만 지금은 남아돕니다. 작년에는 일평균 50명 정도 예약이 가능했다고 하면 현재는 5명 미만으로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요. 현재 2천만 회분 가까이 백신이 남아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2가 백신 961만 회분을 뺀 나머지는 대부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화이자와 모더나가 내년 초에 백신 가격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이자는 최고 18만 원, 모더나도 14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도 2가 백신을 다 쓰면 새로 사는 건 올라간 가격을 줘야 합니다. 내년부턴 독감처럼 매년 한 번씩 돈을 내고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가 계절 독감처럼 풍토병화되는 과정에서 백신 유료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국가가 무료로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계속 무료로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를 내게 할지, 무료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등을 자세하게 준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함께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항의를 하러 온 학부모에게도 비슷한 막말을 쏟아냈는데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진술서입니다. 지난 13일 담임도 아닌 50대 여교사가 갑자기 교실로 찾아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너희를 개, 돼지, 괴물로 알고 키웠다. 부모가 너희를 싫어해서. 일주일 뒤 해당 교사는 사실을 확인하러 온 학부모에게도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 와! 따라와! 어따 대고 내가 선생이야. 어따 대고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학부모가 찾아온 날 아이들은 교실에 갇혀 보복성 폭언에 시달렸다고도 했습니다. 부모 데리고 나와. 너야?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애들이 덜덜덜 떨고. 당시 동료 교사들이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정말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이 수업 중에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해당 학급 학생 12명 모두 사흘째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치 혀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본인은 그건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파장이 커지자 해당 교사는 아이와 학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선생님이 깊이 반성을 하고 그 순간에는 저도 미쳤나봐. 병명같이 하지만 강아지들에 대한 우리가 좀 예민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사과를 받을 거니? 아니요. 경남교육청은 오늘 해당 교사 직위를 해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갑자기 문을 닫겠다고 한 푸르밀 본사 앞에 오늘은 공장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회사가 법적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도 보이지만 맞설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막막합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회사 문을 닫겠다고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다음 달 30일자입니다. 해고는 5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진짜 정리해보려면 하나 정리하고 또 하나 정리하고 되게 중상정인데 갑자기 50도 되어버리니까. 법인을 청산할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의 청산 세금을 아끼려는 꼼수란 지적이 많습니다. 전국 건물과 공장 부지 등 부동산 가치만 1,000억 원대인데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란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장에서는 자부심으로 일해왔다고 말합니다. 인류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87년도에 바로 군대 갔다 와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아들도 같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 한 달도 안 남기고 해고 통보를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청첩장을 붙이면서 아들이 아빠 이거 붙여야 되냐고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도록. 이 직원은 지난달 아빠가 됐습니다.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1월에 아파트 입주하는데 당장 그것도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직원들은 살 길이 막막하다며 전주에서 또 대구에서 올라왔지만 정작 신동환 대표이사는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다음 주 초 다시 회사와 만나서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다른 곳과 매각 협상에 나설 걸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여권과 야당의 간극은 오늘 더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민주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관행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의원과 당직자 1000여 명이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도 대폭 수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의석이 절반 넘게 빈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한 윤석열 대통령. 불참한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야당에선 곧바로 협치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오만과 폭주에 대통령과 국회가 쌓아온 그동안의 신뢰는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실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협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란 말이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비속어 논란을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시정연설에 앞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1000여 명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한데 모아도 위기 극복에 부족할 판인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가 상대방을 압박하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사실상 협치의 틀이 무너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연내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며 정부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직권 남용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 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원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전현희 위원장 혐의는 파악된 것만 3가지가 넘습니다. 먼저 감사원은 권익위의 유권 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2년 전 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들로부터 전 위원장의 지시로 유권 해석을 변경했다는 여러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감사원법 51조 위반, 감사에 응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등의 감사 방해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 요청한 전 위원장 수행비서의 출장비 횡령 의혹에선 해당 비서가 글자나 날짜를 바꾸는 등 문서 조작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위원장은 반박 회견을 열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탄압이자
불법 직권 남용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전 위원장은 또 추 전 장관 관련한 유권 해석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이어 아들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들 이모 씨의 불법 도박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에서 수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씨가 온라인에서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성희롱하는 댓글을 여러 번 게시한 사건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입증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젯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난 큰 불로 점포 수십 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손 쓸 틈도 없이 빠르게 불이 번졌는데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폭발음이 계속 들려옵니다. 신고 4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번진 뒤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데다 종이박스와 나무 팔레트, 비닐 천막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천막 타고 불이 번지니까 속수무책이더라고요. 너무 빨리 번져가지고. 다행히 옆 건물로 더 번지는 건 막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천장이 모두 내려앉았고 창고 안 과일들과 냉장고 등 집게들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또 행사장에 물건 맞춘다고 좀 사가 지어놓은 게 많아요. 비가 참 어쩌면 좋겠나 싶으지. 상인들은 주차장에 좌판을 깔았습니다. 손님들한테 기본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냥 샘플만. 합동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점포를 특정해 집중감식을 벌였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었는지 스프링클러는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대구시는 주차장과 공터에 임시로 경매장과 점포를 설치해 경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50층이 넘는 높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불을 끌까요? 소방 사다리 차는 닿지 않고 결국 소방관들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101층 건물에서 이런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구석찬 기자가 직접 산소통을 메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치솟는 불길이 아파트 38층 꼭대기까지 집어삼킵니다. 물대포는 중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50층 이상 건물만 20개가 넘는 부산 해운대. 에펠탑보다 100m가 더 높은 101층 빌딩 LCT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 670명이 꼭대기까지 뛰거나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방화복을 입은 저도 공기호흡기와 산소통 등 20kg 정도 나가는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표정도 일그러집니다. 기합 소리도 들려옵니다. 23분을 걸어 올라와 48층을 지납니다. 아직 반이나 더 남았는데 온몸은 천근만근 땀 범벅입니다. 포기할까 말까 내적 갈등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안 힘드세요? 힘듭니다. 괜찮아요? 진짜 힘듭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도 느껴집니다. 결국 허리를 구부려 심호흡을 하는 소방관도 보입니다. 드디어 100층 목표 지점에 도착했는데요. 2,372개의 모든 계단을 오르는데 55분이 걸렸습니다. 소방관들의 평균 기록은 31분 25초로 20분 이상 빨랐습니다. 세력적인 한계를 느끼지만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나온 각종 데이터를 초고층 화재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놓고 역사적인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열린 현대차 공장 착공식에서 한 말입니다.
가뜩이나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울상인 우리 기업 행사에 와서 자기 자랑만 한 셈인데요. 결국 우리 바람과 달리 법이 고쳐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3년 뒤 현대기아차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 공장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지만 이날 착공식에는 지역 주민과 일부 인사만 초청해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인들은 행사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RA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의 원옥 상원의원은 현대차를 유치하는 데 자신이 기여했다면서도 보조금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대표로 참석한 알리 자이디 기후보좌관은 오히려 IRA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A historic piece of legislation that creates tax incentives for batteries and for electric vehicles. I think about that spirit of getting things done. IRA가 당파를 떠나 미국을 뭉치게 했다며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노고를 칭찬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한국 방문 때 발표한 조지아 공장 착공이 계획보다 빨리 이루어져 기쁘다며 자신의 경제 어젠다가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투자 발표 당시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여전히 우려가 거치지 않은 채 현대차 전기차 공장의 공사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조지아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뉴스디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브리핑은요. 진실공방 2차전입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진실공방이 1차전이었다면 여야 의원들 사이 2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요.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한 대선 자금 의혹 수사와 비교해 이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는 한 명인데 한 장관이 술자리에 했다는 증거는 2명으로 더 많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발언도 문제를 삼았고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장관이란 자리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노름판 야바이꾼과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우리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할까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을 때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일종의 찌라시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완전히 가짜 찌라시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정도가 너무 과해요. 또 김기현 의원도 이렇게 똥볼을 차도 아주 심하게 찼다라고 했죠. 한동훈 법무장관은 법적 대응을 시사해가며 결백을 강조하고 있고 김의겸 의원도 뒷골목 깡패냐며 물러설 듯 없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진 진실공방 라운드 한참은 더 치러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새벽 호남 고속도로에서 고급 SUV 차량이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SUV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조수석 쪽 옆면과 천장이 모두 뜯겨져 나갔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IC 인근 2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포르쉐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28살 A씨가 숨지고 운전자 28살 B씨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원래 정상속도로 이렇게 밟지도 않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이 더 심하지 않았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차량 블랙박스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의 유명 동굴 관광지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관광객들이 하루 넘게 고립됐다 구출됐습니다. 비상계단이 있었지만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길고 가파른 데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과 유모차를 탄 아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그랜드 캐년 동굴 관광지에 고립됐던 관광객들이 구조됐습니다. 지하 60m 아래 동굴에 갇힌 지 26시간 만입니다. They did everything so professionally, so safe.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서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지만 층계참이 21개나 될 정도로 긴 데다 좁고 위험했습니다. 관광객 중엔 다리가 불편하거나 유모차에 탄 아이도 있어 계단에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 There was no protection from anybody slipping and falling into the shaft of that elevator. 이 때문에 관광객들은 꼬박 하루를 공포에 떨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Should definitely be advanced by now. You have nothing for somebody in a wheelchair to get out. 결국 관리업체 측은 다음 날 임시 승강기를 투입해 관광객들을 구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는 모든 인류가 맞닥뜨린 고민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로 물감을 만들고 식물로 수세미를 만드는 사람들을 백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꺼낸 가루는 초록색. 초록빛 도는 돌을 빻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카시아 꿀과 물엿을 섞으면 물감이 됩니다. 이런 수고를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물감, 화학물질로 만드는데 일종의 액체 플라스틱입니다. 모두 사라지지도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미술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환경에 되게 안 좋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됐었는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그린 그림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깨달음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영 씨가 쓰는 팔레트는 다 쓴 렌즈통과 병뚜껑. 동물성 원료는 쓰지 않습니다. 미술 쪽에서 재료가 이런 비건이나 친환경적인 게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새로 알게 됐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 진심이 통했는지 고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뭐야? 고체 치약하는 케이스인데요. 필요 없는 포장재를 없애고 자연재료 생활용품을 파는 상점입니다.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여보려는 노력.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상품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품들을 사용해 보니까 쓰레기가 훨씬 줄어들었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집에서 가져온 용기에 세제나 샴푸를 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상점 95곳을 제로마켓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같이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오후부터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비는 사흘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고민해야 하는 사안을 법무부가 공론화의 장으로 일단 던졌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논의해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사람을
알아갈 때에 뜻하지 않던 많은 요구와 거친 입술들